그래서 이제 부지 비용과 건설 비용까지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한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 하나로 좀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양식이 뭐 부지 비용, 그다음에 건설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 부지 비용과 건설 비용 안에 금융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비용이 얼마인지는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그냥 토지 취득 원가, 또 건물 취득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양식으로 이제 표를 좀 정리를 해서 보통 보는데요. 이 토지 취득 원가는 저 위에서 계산한 부지 비용 중에서 이 토지 매입 가격에 토지 매입 부대 비용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게 전체 토지 취득의 원가고, 건물 취득 원가는 공사 금액에다가 보존 등기 비용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의 합계가 나오겠죠. 또 이 부지 비용에서는 그 금액에서 그냥 이 PF 금융주선 수수료 요것만 차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은 역시 건물 취득 원가에서 여기 나오는 건설 자금 이자 요것만 차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금융 비용은 저 위에 있는 금융주선 수수료에다가 건설 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겠죠. 지금은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이 같고 요 값과 요 값이 같고 그리고 얘는 0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얘 합계를 구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여기다 합계 써주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값들이 계산이 되면 얘들이 좀 작아지고 얘가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여전히 합계는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토지 취득 원가가 얼마고 건물 취득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관심사고요. 그리고 각각의 취득 원가에서 이제 금융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융 비용 뺀 게 각각 얼마고 금융 비용만 따로 뽑아보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보통 표를 만들어서 많이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금액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지 비용과 건설 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산정을 했고, 그걸 집계한 게 이제 이거죠, 각각을. 그리고 그 중에서 금융 비용만 따로 빼서 본 게 이 왼쪽입니다. 이 두 표는 같은 거예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 비용을 따로 떼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그리면 좀 편리하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합계가 똑같겠죠. 그리고 금융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나 지금은 같죠. 지금 작업할 이제 조달 금액 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저 위에 있는 금융 비용이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는데 필요한 만큼 조달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조달 금액을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초의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전체적인 값을 이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부지 비용은 우리가 지금 토지를 개발 사업에 돌입을 하면서 초기에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일시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비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향후에 몇 년을 걸쳐서 나가겠지만 그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디벨로퍼가 건설회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향후에 몇 년간 얼마를 지불한다 하는 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렇게 미리 뽑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조달 금액은 실제로 그 돈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의 구조가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조달 금액을 이제 그 매월에 대한 가정을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쪼개 보면 개발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이제 조달 구조와 완전히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을 부동산을 운영하는 시기에 이제 조달 구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조달 구조를 바꿀 수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세분하진 않겠습니다. 조달 구조를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제 핵심적인 근거는 그 차입금, 그러니까 파이낸싱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으로 조달을 하고
준공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이자 비용이 싸거나 한 그 차입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달 조건이 좋은 그런 담보부 채무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두 단계의 조달 구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성격으로는 일단 차입금하고 자본금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자금의 조달은 타인 자본과 자기인 자본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타인 자본은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대출 계약에 의한 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준공전 차입금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 차입금 자체가 준공전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나중에 준공이 다 됐을 때 그때 또 차입금이 있으니까 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공 전이건 후건 차입금 자체도 한 사람의 그 대주, 그러니까 한 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주 간에 그 순위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트렌치를 나누어서 차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총 차입금을, 그러니까 후순위 차입까지 하게 되면 총 차입금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죠. 다만 이제 후순위 차입금은 금리가 비쌀 겁니다. 우리 검토에서는 그 둘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전 차입금 이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이거 선순위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순위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금액이나 차입 조건 같은 걸 입력할 수 있도록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외에 필요한 자금은 당연히 자본금으로 조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본금도 리츠와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주,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걸 포괄적으로 종류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 차등을 둘 수가 있고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권을 뭐 1종, 2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엑셀 시트에서는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계도 이제 구해야 표가 완성이 되겠죠. 요거는 그 아래 항목이니까 오른쪽으로 붙일게요. 차입금에서 선순위, 후순위의 차이는 매번 이자 지급 시점이 올 때마다 이 차입을 한 디벨로퍼 또는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가 되겠죠. 지금 우리 엑셀 파일에서는 그거를 펀드 또는 리츠 형태로 만드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매 이자 지급 시기마다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 순위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돈이 없을 때 그때는 가진 돈으로 선순위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남는 돈이 있을 때 후순위 이자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후순위 이자를 다 지급하지 못하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겠죠. 이자를 다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금 갚을 돈이 부족하면 선순위 채권자한테 먼저 다 채무 상환하고 남는 돈만큼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역시 다 못 갚은 돈이 있겠죠? 예, 이것도 역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뭐 몇 번이나 못 갚으면 뭐 얼마나 먹으면 뭐 언제까지 못 갚으면 그걸 채무 불이행으로 볼 것이냐 그런 내용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출 계약서에 아주 상세하게 명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에 있어서의 이 트렌치의 의미는 보통 일종 또는 종류주, 그러니까 종류주는 좀 포괄적인 말이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주인데 보통은 이제 그 우선주의 형태를 취합니다. 수익이 있을 경우에 뭐 일종 수익자나 또는 이제 우선주 주주 또는 종류주 주주한테 미리 약속된 뭐 5%, 6%까지의 수익을 먼저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익이 있을 때 이제 종류주와 보통주가 함께 나머지 돈으로 배당을 받는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죠. 자본금은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상환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없죠. 그래서 회사가 가진 이익을 배당할 때 또는 사업을 다 끝내고 청산한 자금을 이제 배당할 때 그때 일정 비율까지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 두 트렌치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준공전의 차입금과 자본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준공 후의 조달도 이제 계획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제 똑같이 카피를 하고 얘는 이제 준공 후. 준공 후에는 차입금의 이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고 모기지론이에요. 담보부 채권. 그래서 ML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순위까지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후순위까지는 잘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현금 물음표 짜고 뭐 할 때 이 선순위 차입금들에 대해서 또는 후순위 차입금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IRR이나 이런 사업성 검토할 때 이 1, 2종 수익자 또는 종류주 보통주 주주들 간의 뭐 차등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현금 물음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입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정해줘야 되는 게 먼저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얼마마다 한 번씩 지급할 거냐 하는 지급 주기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금액을 총 얼마로 할 거냐를 이제 여기다 넣어줘야죠. 근데 이제 차입금은 이 디벨로퍼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 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그 사업의 수익성 뭐 이런 것들,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전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의 금액, 그죠? 그것을 우리가 LTV라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금융 비용이 빠져 있지만 저거 대비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줄 거냐 이제 하는 것을 비율을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LTC가 뭐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선순위, 후순위 대출 다 합치면. 근데 이제 자본력이 있는 디벨로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LTC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펀드나 리츠가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자본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LTC가 담보부 대출의 LTV에 가깝게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선순위 이자율은 6%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나 건설회사가 굉장히 이제 우량하면 금리가 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비해서. 그리고 후순위는 그거보다 금리가 높아야죠. 9%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의 지급 주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이에요. 후순위도 똑같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매달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 이럴 때 이자 비용이 나가는 그런 그 엑셀에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LTC가 몇 퍼센트일 때 차입금이 총 얼마가 될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차입금을 이 금액을 보면서 먼저 확정한 다음에 뭐 LTC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 금액을 보고 우리가 엑셀에다가 총 차입금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66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금융비용까지 합하면 더 커질 거거든요. 여기서는 먼저 엑셀을 작업하는 과정이니까 한 1200억 정도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차입금이 1200억일 때 그러면 선순위와 후순위에다가는 각각 얼마씩 또 배분할 거냐 하는 거를 여기도 똑같이 금액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엑셀표는 구성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하기 편하게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비율을 뭐 8대2 정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를 내가 20%를 확정을 하면 그거 가지고 선순위와 후순위가 계산되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순위의 비중은 1 빼기 후순위 비중이 될 거고요. 이제 80%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요 전체 차입금에다가 곱하기 그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각각의 이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때 전체 금액에다가 F4를 눌러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끌면 밑에 것까지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작업했으면 이제 표시 형식들을 좀 정해줘야 됩니다. 소수점 한 둘째 자리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입력하는 거니까 빨간색이라 되겠죠. 지급 주기는 개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형식에다가 개월이라고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만 입력한 거니까 여기만 빨간색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은 위에서 셀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양식이 됐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여기서 총 투자비 대비
1200억이 과연 이것도 입력한 거니까 빨간색 해야죠. 1200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퍼센티지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비중의 퍼센티지하고 헷갈리니까 얘도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앞에다가 LTC다 이렇게 쓸게요. 한 칸 뗀 것까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금융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LTC가 72%로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차입금과 관련해서 정해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자본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총 필요한 돈에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빼면 그게 자본금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는 이 전체 돈이 얼마인지 정하고 거기서 얘를 빼주면 이제 자본금 필요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나중에 차입금과 자본금 등등의 금액이 다 결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각종 금융 비용이 계산이 되고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고 총 필요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느 하나가 정해져야 그 다음 게 정해지는데 그 다음 거 역시 정해지면 그 앞에 어느 하나가 정해지는데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 셀들이 순환되게 참조가 돼버리면 엑셀에서 오류가 납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 정해지지 않고 서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순환 참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에러가 나면은 이제 당연히 엑셀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달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금액들이 자동으로 이제 투자 금액을 반영해서 정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면서 조달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순환 참조를 피하는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을 요 전체 투자금 이제 필요한 투자 금액에서 차입금을 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건 역시 좀 눈으로 보면서 이제 넉넉하게 입력을 하고 나중에 여유 자금을 이제 봐가면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지금 한 1,600, 700억 정도 되니까 넉넉하게 전체 한 1,900억 정도 조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억을 입력을 했고요.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배분할지는 얘랑 똑같이 8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카피를 해오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여기 있는 이 곱한 게 1200억에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700억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셀 번호를 77로 바꾸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면 밑에 것도 바뀌겠죠. 그리고 700억은 또 빨간색으로 해줘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사람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 구조를 짤 수 있지만 차입금과 자본금을 총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거를 이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조달 금액이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는 자금 조달 표입니다. 조달 금액은 좀 진하게. 그리고 좀 더 구분해주고 싶으면 준공 전하고 후도 이렇게 나눠주면 볼 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준공 후의 차입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후 차입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표에다가 좀 해놓는 게 좋겠네요. 우리 전체 금액을 1,90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 필요한 금액보다 좀 커야 되겠죠. 모자라게 조달하면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버퍼가 얼마나 있나 하는 거를 엑셀표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 조달 금액 나누기 총 투자비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볼 수 있도록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퍼센티지를 딱 이렇게 써놓고 그게 이 114%가 무슨 의미냐면 전체 합계 금액이 취득 원가의 114%다 하는 표시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자본 구조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해서 참조한 값들은 나중에 다 수정해야 되겠죠. 모기지로는 준공된 다음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보다 훨씬 낮습니다. 요거를 한 3.5%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는 그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5.5% 하겠습니다. 뭐 이런 수치들은 뭐 올해나 내년이냐 이 시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에 추세와 비슷하게 그냥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주기는 역시 3개월 일반적이고요. 요 비중도 뭐 8대 2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전체 금액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숫자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준공되면은 모기지론 차입해서 이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전액 상환하는 뭐 그런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현금 여유가 있거나 하면은 이 차입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더 안정된 조건이 좋은 차입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차입금의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기서도 지금 참조가 이제 위에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81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81로 바꿔야죠.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뭐 값이 똑같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이제 그 빼먹기 쉽지만 그러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입금의 금액까지 나왔는데 요 셀이 준공 전에는 이제 LTC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LTB로 바꿔야죠. 그리고 그 참조하는 셀도 우리가 카피하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 위에 걸 참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누는 값을 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도 헷갈리지 않게 LTV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준공 후 차입금에 대한 가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후 자본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준공 후 자본금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는 준공 후의 자본금 총액이 준공 전이랑 똑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가정 중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준공되고 나서 자본금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은 일부는 회수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개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으면 즉시 팔거나 지금 이 준공 후 차입금과 자본금 가정을 한다는 것은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보유할 때 이제 쓰기 위한 거잖아요. 이론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준공이 되자마자 즉시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사실 이 준공 후 자본 구조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 또 보유를 하더라도 그렇게 긴 기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00억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식으로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조정을 할 때 이 전체 금액을 조정하고 이 비율을 똑같이 이제 그 2대 8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비율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또 그냥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560억이 되고 원래대로 유지하려면요. 이게 14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합계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고요. 아까 입력하는 형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엑셀 파일을 만들 때 그 투자, 그러니까 매입이든 개발이든 그 특성에 맞추어서 이것들을 뭐 비율을 먼저 정할 거냐, 총액을 먼저 정할 거냐, 세부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게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말만 하는 것보다 뭐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비율로 그다음에 뭐 금액을 정하는 총액을 먼저 정하는 방식도 해보고 그리고 세부 금액을 넣는 방식도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준공기단 다음에는 일부 그 회수를 하거나 추가 투입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금 넣는 거죠. 그것도 종류주나 보통주 또는 일종 수익권, 이종 수익권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각각 따로 정할 수 있게 이제 한 겁니다. 현재는 수치 자체는 준공 전과 관계없이 이제 똑같이 유지하는 수치로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다면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또 금액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금액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얘가 지금 일부 회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추가 조달을 하는 거냐 하는 그 금액을 이제 보고 싶겠죠. 그 금액이 알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여기다가 준공 후에 자기 자본에서 준공 전에 자기 자본을 한번 빼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것도 똑같이 이거를 빼면 되고요. 뭐 현재는 당연히 금액이 같은가 0이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을 가지면 이제 추가 조달을 또 하는 거고요. 저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제 투자를 회수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얘가 560억을 원래 투자했는데
준공후의 자본금은 뭐 460억만 남기겠다. 그 말은 이제 100억은 회수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주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도록 이 셀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입부문 같은 걸 쓰면은 좀 편하죠. 이 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이렇게 씁니다. 그때는 여기다가 추가 조달이라고 표시하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 값을 구할 때 이제 그 준공 후에서부터 준공 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플러스라는 말은 추가적으로 더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다 작으면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투자 회수라고 쓰시오. 이제 이렇게 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지금은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추가 조달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추가 조달이라고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이 0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600억이 되면 추가 조달을 40억을 더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500억이 되면 투자 회수를 60억 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게 좀 잘 보이도록 값들을 넣어주면 나중에 이 엑셀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변화시킬 때 좀 편하다 하는 취지에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다시 560억으로 맞추겠습니다. 이 셀은 그 위에 셀을 그대로 끌어주면 되겠죠. 얘도 참 취득 원가 대비 얘가 몇 퍼센트인지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죠. 분모가 지금 따라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F78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 원가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지금 맞는 값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만 했지만 실제 금융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지 않았죠. 여기에 표시가 되려면 금융비용이 건설자금 이자가 여기 입력이 돼야 되고 저 위에 있는 금융주선 수수료도 여기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값이 모두 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선 수수료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수수료율이 있으니까 계산은 돼요.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총 사업을 몇 년간 하고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정해지고 그 기간에 맞게 또 계산을 해야만 건설자금 이자가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시간 개념 없는 표 가지고 좀 억지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죠. 오늘 뒤에 있는 투자 및 조달 뭐 이런 그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시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합계를 끌어오는 식으로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계산 가능한 요 PF 금융주선 수수료 그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셀의 값은 PF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야죠. PF 금액의 총액이 아까 선순위 후순위 다 합치면은 1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정해놨던 금융주선 수수료 0.5%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PF 금융주선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아니면 연기금이나 공제회든 이제 그런 곳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거든요, 대출을. 근데 그것을 이제 디벨로퍼가 또는 이 조달을 하는 펀드나 리츠가 직접 조달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것들을 중개하는 또는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증권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미리 한번 지급하는 그런 수수료를 이 금융주선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건설자금 이자는 그 이후에 그 대출을 갚기 전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는 아까 3개월에 한 번씩으로 정했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 계산 가능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PF 금융주선 수수료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수수료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1200억 조달하면 0.5%만 지급해도 그 금액이 6억이 됩니다. 작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계산 가능한 것이 요 밑에 있는 담보 설정 비용입니다. 담보 설정 비용도 대출 금액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PF가 처음 기표될 때 담보 설정하는 거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대출 금액이 역시 또 1200억이었고 빌린 돈에 대해서 담보 설정 비용이 0.24%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실제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융기관이 담보를 설정할 때 1,200억을 빌려주면 전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잡아요. 그래서 그 커진 금액만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면 그대로 이제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갚지 못해서 담보권을 행사해야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갚지 못한 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딱 원금만큼만 담보권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면 나중에 이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표할 때부터 좀 넉넉하게 합니다. 보통은 그게 한 채권 금액의 한 120% 정도 해요. 원금에.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저 120% 같은 거는 잘 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따로 그게 뭐 1.2%, 1.3%를 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셀을 넣지 않고 그냥 수식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거나 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수값들은 저렇게 수식 안에다가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거는 토지 매입 가격, 토지 매입 부대 비용, 금융비용 또는 담보 설정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설 자금 이자까지 다 계산이 되면 투자 금액이 완전하게 산출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비용 중에서 PF 주선 수수료가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6억 원이 그 표시가 됐죠. 6억 원이 표시가 되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위에서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가 각각 적혀 있지만 왼쪽에서는 이제 부지 비용에서 금융비용 6억이 빠진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숫자가 달라지죠. 뭐 똑같은 전체 금액을 다르게 분류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